형, 제가 그 고등학교 때 공부하기 지겨우면 무협지를 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강호의 고수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막 대표적인 이파가 결국은 그 대표자들이 일화벌기로는 그런 무협지들을 읽었는데 마치 그 무협지처럼 이 사례관리 동네도 보니까 보건의료와 사회사업이라는 양대 기둥이 이렇게 있는데 이전에 해주신 말씀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주로 그 중에 보건의료 쪽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 사회사업 쪽에서의 그런 움직임, 또 어떤 그 동향, 패턴, 뭐 이런 것들도 듣고 싶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말이죠. 네. 네. 사회사업 쪽에서는 처음 시작을 우리가 맨 처음 사례 관리를 얘기했을 때처럼 세틀먼트하고 네. 그 다음에 COS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 COS에서도 케이스 리코딩이 있었다 네, 이런 네, 네. 얘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는 어쨌든 자원봉사자들이 순수하게 이제 그 가난한 사람들을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네. 그런 활동으로 사례 관리를 이제 했는데 이 사례 관리가 발전하게 되는 그런 계기들이 네.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사회보장법이라고 하는 사회보장법. 네. 소셜 시큐리티 액트라고 하는 네, 것이 네.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회 활동들이 그것이 사람들에게 그 가치를 인정받고 그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면서 입법화되고 정책화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제대로 좀 덩치가 커지네요. 그죠? 국가적, 사회적 차원으로, 제도적 차원으로. 네. 그래서 법에 근거한 이제 실천 활동들이 생긴. 뭔가 든든한 병풍이 생겼다. 네. 근데 1932년도에 사회보장법이 그렇군요. 만들어졌는데 네. 사실 그 전에 사회사업 쪽에서는 이 전문화에 대한 그 열정, 갈망 이런 것들로 인해서 20년대에는 정신의학 정신의학. 네. 쪽의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사회사업 쪽으로 가져오게 돼요. 그거는 이전에도 협력하면서 왔던 그걸 바탕으로 해서. 네, 네, 네. 그래서 왜 사회사업의 발전의 시기, 사회사업 실천의 발전의 시기에서도 보면 지역사회 개혁의 시기에서 그 다음에 심리학적 단계라고 해서 1920년대부터 50년대까지를 얘기하는 게 있어. 네. 그때는 전부 다 이 사회사업 쪽에서는 실천이다. 좀 전문적인 어프로치를 하고 소셜 케이스워크를 한다고 하면 다 정신의학 쪽의 이론들이나 이런 쪽으로 가져와서 우리가 실천해 나가고 그리고 그 의사들과 간호사들하고 협력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이 사회사업이 어떤 전반적인 흐름이 있게 돼요. 네, 네.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왜 심리학적 단계라 그래서 기능주의가 나오고 진단주의가 나오고 네. 이런 네, 사회복지 네, 쪽에서도 네. 진단주의라고 하는 거는 프로이드의 이론을 따르는 입장이고 기능주의는 인간을 그렇게 병리적으로 보는 거는 적절하지 않아. 인간은 본래 기능주의적이야.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나오고 그것이 1950년대 그 문제 해결 모델 펄만의 문제 해결 모델에서 그 두 가지를 통합시켜가는 그런 형태로 이제 사회사업 쪽에서 이게 실천이 발전돼 오는데. 네, 잠시만, 형, 거기서 그것이 이제 그렇게 발전되어 왔다라고 역사적 전개를 하려면 그 이면에 있는 필연적인 이유들, 뭐 이것들을 좀 더듬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건 저의 가정이기도 한데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돕다 보니까 도대체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그리고 인간은 왜 가난해지고 또 나아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게 되고
그것은 당시에 유럽에서 미국으로 들어온 프로이드 이론과 접목되면서 이것이 인간을 굉장히 잘 바라볼 수 있는 툴이고 도구다 해가지고 우리가 인간을 제대로 돕기 위해서는 인간의 외적인 어려움뿐 아니라 내적인 어려움들도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 해서 그 진단주의라고 하는 프로이드 이론을 중심으로 한 인간을 병리적으로 보고 과거의 상처가 지금도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것들로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하나의 반발로 인간은 병리적이기보다는 잘 적응하기 위해서 기능하는 존재다 하는 기능주의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 이후에 가만히 있어봐라. 둘 다 포함할 수 있는 게 있어. 그건 뭐냐면 우리 삶에서 끝없이 나타나는 스트레스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주체적인 것이 인간이야. 해서 문제 해결 중심으로 나오게 되면서 외적으로 정말 가난에 대해서 몸에 대해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에서 내적인 심리적인 것까지 종합적으로 도움을 주려는 그것이 합쳐질 때 전문화가 되는 그 관점이 진단주의에서 기능주의에 걸쳐서 문제 해결 중심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되게 된 그 이면의 사회적 배경이나 이런 거를 보면 1800년대 후반에 사회복지에 두 가지 흐름이 있었잖아요. 네. 세틀먼트의 사회개혁.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COS. 네. COS는 기본적으로 보수주의적 관점을 취하고 있었다. 가난은 개인의 책임이다. 뭐 이렇게. 네. 사회 개혁적인 사람들은 사회를 정말 개혁하고 뒤집어 엎어야지 되는 그렇죠. 거고 네, 이 체제를 사람들은 바꿔야 되죠. 체제 유지하는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그 속에서 그런 여러 가지 빈곤의 문제나 빈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해 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하는데 그런데 결국 거기서 메인스트림이 되는 게 COS인 거예요. 네, 미국에서 말이죠. 그거는 나는 우리나라도 다 마찬가지고 다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예요. 왜? 네네. 기득권 세력이 그걸 잡고 있는 거잖아요. 기득권 세력을 축출해서 혁명을 한다든지 그래서 완전히 몰아내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거 사실 그게 잘 안 돼요. 네, 오래 걸리고요. 잘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사실 미국에서도 COS 활동하고 세틀먼트 활동이 있었는데 세틀먼트 활동은 나중에 좀 뭐랄까 약화돼요. 네. COS의 그 활동들이 메리 리치먼드에서도 살펴봤지만 이것이 사회사업의 커리큘럼이 되고 사회복지 교육의 토대가 되고 이렇게 흘러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사업의 그 학문적인 토대나 실천, 결국 학문의 토대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배워서 실천 현장으로 나가니까 그것의 흐름은 결국 COS의 전통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는 건 뭐냐면 기존의 기득권 세력은 사회가 엎어지는 거, 뒤집어지는 거를 원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해결해 가지 않으면 사회가 불안정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COS의 활동들이 전문화돼 가는 과정들은 결국 그 뒤에는 자본가가 있는 거. 왜 철도회사 그 세이지 출판사가 철도회사로 어마어마한 부를 이룬 사람이 그 부인이 기부를 해가지고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메리 리치먼드도 거기 들어가서 결국 연구를 하고 그래서 이 학문의 체계나 이런 것들을 토대를 놓고 이렇게 됐었다 그랬죠. 근데 메리 리치먼드도 소셜 다이어그노시스라고 해서 사회라고 하는 그 영향은 분명히 인식을 하고 받아들였지만 이 사람의 그 근본은 결국 이 개인 중심. 그래서 이 사람은 통찰력이라고 하는 용어도 썼어요. 통찰력을 갖게 하는 거다. 그것이 클라이언트를 변화시킨다는 건 통찰력을 갖게 하는 것인데 그것을 이 사람은 디렉트 프랙티스라고 표현을 했고 사회를 바꾸고 행정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인다이렉트 프랙티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이론적인 흐름이나 치료 모델에서의 그 흐름을 이야기한다면 아까
이 박사가 이야기한 게 맞아. 그렇게 왔는데, 그렇게 오게 된, 그것이 메인스트림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결국 이 기득권 세력들이 사실은 타협해 가면서 받아들이고 지원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메인스트림으로 오게 된 그런 토대가 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의 기저에 있는 사회적 큰 배경들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경제학을 공부할 때 예전에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하면서 미국에서 자본주의를 순화시키기 위한 개량주의적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사회복지다. 이렇게 제가 대학 3학년 때 노동운동론에서 배웠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지금 형이 이야기하는 것과 거의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러면 판을 뒤집어 버리면 정말 모두가 평등한 세상이 오느냐? 인류의 역사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공생하는, 저는 형과 함께 연대를 나왔는데 제가 살다 보니까 연대가 신촌에 있는 게 아니고 두 개가 더 있더라고요. 악의 연대와 선의 연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악의 연대는 그 영국 그 동쪽 지역에서 노동자들을 착취하던 그것이 악의 연대라고 한다면, 메리 리치몬드라든지 혹은 지금 세이지 출판사를 만든 사람이라든지 그 토인비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선의 연대, 악의 연대를 그래도 대항해서 세상을 살만하게 만드는 것은 기꺼이 자기 기득권을 선한 곳에 쓰려는 선의 연대 움직임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하는 것을 한때는 제가 굉장히 그 노동운동을 보면서 개량주의적이고 기득권을 살리기 위해서 살짝 이렇게 복지를 하는 거라서 저거 참 얍삽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얍삽한 게 아니라 서로 공생하기 위한, 또한 이 중에서 악의 연대만 있는 게 아니라 악의 연대를 끊어내려는 선의 연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바탕하에서 사회복지라는 것이 출현했고 공생을 위해서, 상생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좀 더 제가 이야기한 것과 형의 배경을 이야기하니까, 처음에 형이 말씀하셨던 사회사업 쪽에서 어떻게 문제 해결로 이렇게 가게 됐는가, 전문화를 위한 노력을 하게 됐는가, 그 사이에 사회보장법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네요. 사회보장법도. 네. 그러니까 나는 평상시 네. 정치적 이념을 떠나서 사회복지를 중심으로 보자라고 하는 게 네. 그러니까 이 급진적인 성격에서 보면 메리 리치먼드나 이런 사람들도 타협한 거 아니에요. 어쨌든 자본주의에 타협하고 자본주의의 산물에서 그거를 토대로 한 재단 거기서 네네. 일했으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그 성격만 놓고 보면 그 메리 리치먼드가 사람들을 잘 돕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헌신하고. 네. 그래, 그것이 비록 우리가 때 묻은 돈이고 더러운 돈일지다 하더라도 그렇게 활용을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나는 저 때 묻은 돈은 난 안 써.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또 그것을 가지고 정말 귀하게 사용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판단할 때는 그 사업의 본질, 성격, 우리가 그걸 중심으로 좀 보면 좋겠다. 이제 그런 것과 관련돼서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그 새마을운동, 네. 새마을운동을 한쪽에서는 굉장히 폄하를 하는데, 네. 나는 우리나라의 그 커뮤니티 실천의 역사에서 새마을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기능하고, 또 지금도 외국에도 이렇게 수출이 되고. 아니 저개발 국가나 개발도서 지금도 많이 연수 와서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배우고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또 이제 한편에서 보면 그래, 그거 독재의 수단으로 정치적인 목적으로 만들었지 않냐. 네네. 그럴 수 있어. 그 충분히 배경에는. 네. 그렇지만 또 새마을 운동이 추구했던 그 정신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거기서 제대로 구현해내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보수 쪽의 어떤 정치인이나 뭐 정치 세력에서 제안을 했든 아니면 진보적인 쪽에서 제안을 했든 그러면 마을 만들기나 이런 것도 보면 보수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제안을 했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이제 오늘날에 이렇게 확산되게 되는 그런 배경이 됐는데 그거를 또 보수 쪽에서는 또 그런 걸 폄하할 거냐? 네. 그거는 뭐 그걸 떠나서 이 마을 만들기, 마을 공동체 사업이 갖는 중요한 의미가 예. 또 있는 그 거잖아. 대상이 되는 클라이언트가 되는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순수한 그 영향을 바라보면서 사회 복지적 관점에서 우리는 바라보고 이야기를 하자는 거죠. 그죠? 네네. 제가 이제 고백 하나를 하자면, 이 시간에 고백 하나 하자면, 저는 그 경제학을 전공했고, 사실 노동약을 만들려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근데 학생 한 명이 저한테 이렇게, 쌤, 제가 블랙리스트 오르고 우리 동생하고 길거리 나왔지만 쌤 책임질 거라 해. 근데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대답을 못 하겠어요. 그때 사회복지를 전공한 야학교사들이 굉장히 개인적인 그 아이들을 돌보는데 그렇게 잘 지내요. 그래서 사회복지에 처음 눈을 뜨게 됐고, 우연히 서울 올라와서 노라자치방에서 월간 샘터, 김재순 분이, 국회의장에 하셨던 분이 샘터를 처음 만드셨는데, 글을 매일 커버 뒤에다가 썼거든요. 그걸 하나 보고 사회복지로 가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됐는데, 거기 이런 일화가 있었어요. 바닷가에 노인이 불가사리를 바닷속으로 던져주고 있었어요. 청년이 지나가다가 물었죠. 지금 뭐 하시는 거냐. 이렇게 불가사리가 많은데 당신이 몇 마리나 던져줄 수 있다고 그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이게 제도 개혁 입장인 거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노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 마리를 바다로 던져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놈한테는 목숨이 걸린 일이라고. 저 그때 굉장히 해머로 머리를 맞는 듯한. 저는 그 불가사리를 다 살려주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노인은 한 마리를 던져주면서 그래도 이놈한테는 목숨이 걸린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고 한동안 멍하니 있다가 제가 경제학에서 갈아탄 게 사회복지 쪽으로 갈아탔고 좀 더 좁게 내려간 게 지금 상담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 삶을 이렇게 3번 이렇게 갈아탄 그런 게 있는데 역시 그 리치몬드 이야기나 지금 형 얘기를 들어봤을 때도 이것이 금방 안 바뀐다면 뭔가 계속 유지되고 기득권들이 있다면 상생하는 것들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도 왜 홀하우스 출신의 미국의 이제 알린스키라고 하는 그 사람은 굉장히 급진적인 활동가. 그러니까 정말 사회 개혁을 넘어서 사회를 완전히 전복. 그러니까 조금 과도하게 표현한다면 그런 입장인데 사실 그런 입장도 사회에서는 또 필요하고 진보 꼭 필요하죠. 네.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변화시켜가는 그런 노력도 이제 필요하다. 두 날개네요. 두 날개. 근데 오늘 다루려고 하는 본류로 다시 좀 돌아와서 그래서 이 사회보장법에서 이제 사회 서비스들이 이제 많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합해서 제공하는 그런 것들을 제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우리가 생활 지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통합적인 접근을 해 왔는데 근데 사회 서비스들이 이제 다양하게 많이 생기다 보니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체계화돼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법들이 사회 서비스와 관련된 법들이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1962년도에 1960년도에 보면 사회 서비스의 황금기가 돼요. 다양한 사회 서비스들이 사회에. 그거는 유럽에서도 영국에서도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 시점이고 미국에서도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 시점이고
이고 그래서 이 자연스러운 사회 분위기에서 사회 서비스들이 굉장히 그 팽창하게 돼요. 네. 사회 서비스들이 팽창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개념들이 있는데 그 개념에서 우리가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하나는 컨티넘 오브 케어라고 해서 케어의 연속성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연속성. 네. 또 하나는 케어 인티그레이션, 서비스 인티그레이션, 서비스 통합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중요하게 등장을 해요. 연통이다, 연통. 그죠? 연속성과 통합성. 네, 맞아요. 네. 1962년도에 그 정신 지체를 위한 대통령 패널, 프레지던트 패널이 위원회가 어떤 제안을 했냐면 바로 그 용어를 제시를 해요. 컨티넘 오브 케어라고. 케어의 연속성. 그러니까 사회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다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이 케어를 마지막 인생 전체에 걸쳐서 케어를 제공해서 연속적으로 제공해서 사람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우리나라도 이명박 정부 시절에 나도 이제 들어가서 작업을 했었는데 그 서비스 전달 체계를 개편하려고 하는 것들이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서비스의 중복 누락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서비스가 중복돼. 사회 서비스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으니까. 근데 누락되는 사람들이 많아. 이러니까 이거를 좀 체계화시키고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건데 그것이 미국의 1960년대, 70년대 분위기였었어요.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가 중복이야. 오버랩하는 것들이. 어떤 사람은 2개 받고 어떤 사람 하나도 못 받아. 그렇죠. 중복누락. 기관들도 그래서 이 시스템 오버랩이라고 하는 개념. 시스템 오버랩.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이거 조정해야 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서비스 통합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사례 관리라고 하는 이 개념이 전문적으로 완성된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컨티넘 오브 케어에서부터예요. 1962년. 케어의 연속성.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제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결되게 한다. 예전에 경기도에서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봤어. 몇 년 전에 무한돌봄. 무한돌봄. 그물망복지. 그물망복지. 그럼 무한돌봄이라는 것은 연속성을 얘기한다면 그물망은 통합성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보면. 오케이. 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컨티넘 오브 케어의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쨌든 개인이나 가족이 제대로 매일매일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서비스를 통합해서 체계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체계화시켜서 개인하고 가족하고 연결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개념에서 사회복지 쪽에서 이 사례 관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야, 그 얘기 들으니까 이게 떠오르네. 무화꽃이 피었습니다. 드디어 무화꽃이 활짝 피는 사례 관리의 핵심 알맹이들이 여기서 딱 느껴지는 연속성, 통합성, 개인과 가족. 그래서 사실 그런 맥락에서 오늘날 이제 공공 쪽에서 사례 관리를 우리나라에서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대개 공공 쪽에서 요즘 6개월 정도 서비스 기간이. 왜냐면 많으니까. 그렇다 그러면 서비스의 연속성이라고 하는 그 개념. 왜냐면 6개월 정도 지나면 그 사람이 그냥 안정되게 서비스 연결이 돼서 잘 살게 되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바로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 고민이 돼야 된다는 거죠. 원래 이 사람네들이 이걸 발전시켜 오면서 고민했던 것들, 예, 그 추구했던 것들, 그것들을 우리 나름대로의 독자 모델을 통해서 나가는 건 좋은데 그런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담아낼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서비스의 통합이라고 하면서 사례 관리가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활성화되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는 지역사회복지관이 없잖아요. 없어요. 네. 처음 알았어요. 지역사회복지관이 없구나 미국에는. 없죠. 오, 그랬구나. 그냥 하와이 놀러는 다니니까 복지관이 있는지 없는지도 못 봤는데 없구나.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사례 관리는 아까 얘기했었던 이 병원에서 사례 관리가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요양기관에서 이루어지거나 이런 것들이 그 사례 관리가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장소, 기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회기관들, 사회서비스 기관들이 이제 노숙자에 대한 대응이나 이런 걸 하면서 노숙자에 대한 사례 관리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사례 관리는 또 여러 이 서비스들이 연결돼 나가는 거니까 그 노숙자를 지원하는 기관에서 또 여러 서비스 기관들하고 연계해서 사례 관리를 이제 해 나가고 이렇게 되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부분적이에요. 우리는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하는 것에서 사실 그 사례 관리를 이 주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 사례 관리나 이런 쪽이 그 어떤 특정 기관들, 서비스 기관들 중심으로, 그리고 병원 중심으로, 요양기관 중심으로 해서 이 사례 관리가 주로 운영이 돼요. 아, 그 성격이 좀 다르군요. 그래서 미국도 그 서비스의 기본은 케어예요. 네. 케어 매니지먼트야. 케이스 매니지먼트가 아니라. 케어네요. 지금까지 들어봐도 보건의료 쪽이나 이런 게 케어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케어 매니지먼트, 돌봄 매니지먼트, 그죠? 그래서 케이스 매니지먼트에서도 우리가 개입 계획을 세운다 그랬을 때 케어 플랜을 세운다 이렇게 아직까지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독자 모델을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1992년도에 미국 사회사업가 협회에서 이 사례 관리 표준을 만들어요. 스탠다드를 제시해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책에서도 소개되고 있는 거는 2013년 버전인데 대대적으로 리바이즈된 버전인데 그것이 이 원시적인 형태는 원시적이라고 할 수는 없죠. 거기에 기본적인 개념들은 다 담겨 있으니까. 1992년도에 그것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1990년도에 미국에 사례관리 학회가 만들어져요. CMSA라고. Case Management of Society of America. 그래서 사례관리 학회가 1990년도에 만들어져서 그래서 사실 사례관리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기구로 보면 CMSA하고 그 다음에 NASW 사회사업가 협회하고 이 양대 축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1995년도에 사례관리 스탠다드를 95년에 구축을 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2022년도 올해 대대적으로 완전 새로운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내놔요. 아직까지 그걸 나도 구하지 못했는데 돈 내라고 최신판이네요. 돈 내라고 돼 있어가지고 그 절차가 복잡해가지고 절차도 복잡하고 비싸고 그래서 그렇게 나왔는데 근데 이제 사회복지 쪽에서는 92년도에 사례 관리의 표준을 제시를 하고 둘이 계속 협력 관계를 오고 있는데 여기에는 사회사업가들뿐만 아니라 간호사들, 사례 관리하는 사람들 학회니까 총 망라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같이 계속 협력해 가는데 이쪽에서는 이제 사실 NASW에서 이 사례 관리 표준을 하면서 사회복지사들은
대학원 과정을 거친 사람들, 그래서 이 특정 교육을 받으면 그냥 사례 관리자가 케이스 매니저가 되는 걸로. NASW에서는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여기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배우기만 상황이죠. 합격만 된다고 니는 자동으로 주는 게 말이 되냐. 거기는 사회복지, 여기는 이제 전체가 다 모여져 있으니까 네네. 그 약간 보면 그 사회복지가 좀 특혜. 이게 뭐 사회복지 마당이야? 그렇지. 사회복지사는 뭐 대학원 졸업하고 특정 저기만 그 자격만 갖추면 사례 관리 잘하고 다 해주니까 아 그거는 너무 그 자격 기준을 완화해 준 게 아니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 사회복지 쪽에서는 NASW 중심으로 해서 사례 관리가 이 확장돼 오는데 그 바탕에는 정부의 그 사회보장법 그리고 사회 서비스의 확대 확장 이런 것들이 이제 기반이 돼 온 거죠. 크게 형 얘기를 들어보면 60년에 걸쳐서 큰 변화들이 정점을 찍으면서 왔는데 1932년에 사회보장법 그것은 사례관리의 기반 틀을 마련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정확히 30년이 지난 1962년에 그 사회 서비스 황금시대 그때에 이르러서 기본 그 사회보장법 틀 안에서 이것이 보다 전문화되기 위해서는 연속성 그리고 통합 그것들이 결합되어야만 된다라는 움직임이 제대로 그 모양을 만들게 됐고 그 결과 이것이 1992년 또 95년에 이르면서 표준안이 나올 정도로 이것이 굉장히 좀 정교화되고 굉장히 고도로 전문화되는 사례 관리의 성격이 이르러서 지금 2020년 리바이스드 최신판까지 오게 된 게 사례 관리의 전문화의 큰 역사다. 그것이 지금 보면 한 60년에서 70년 정도가 걸린 일이군요. 그죠? 네. 그래서 사례 관리에서 중요한 그 학자 인물이 인테글리아타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바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NASW의 Encyclopedia of Social Work에서는 그 사회사업 사전에서는 바커의 정의를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인테글리아타도 굉장히 사례 관리에서는 이제 중요한 인물인데 그 인테글리아타가 이 사례 관리가 사회복지 쪽에서 이렇게 급팽창하게 된 그런 배경 요인으로 이제 두 가지를 들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1960년대 사회 서비스들이 아주 급격히 팽창했다는 거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탈시설화. 요 두 가지 흐름이 사회복지에서 사례 관리를 굉장히 활성화하도록 요구한 거의 사례 관리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될 사회적 여건과 분위기를 만들었다. 탈시설화. 그죠? 탈시설화. 근데 정부 당국에서도 정책적으로 아까 얘기했었던 그 컨티넘 오브 케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대통령 위원회에서 이거를 아예 이 개념 제시를 했고 그다음에 1970년대는 이제 the continuum of care, the next step 이것이 이제 다음 단계로 이 통합 연속적으로 하고 통합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사회 서비스가 가야 될 길이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걸 딱 요약하자면 아까 뭐 경기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형과 제가 이야기한 그 그물망 무한 돌봄 그걸로 쉽게 우리는 이미지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제대로 통합된 것이 단지 단기간에 거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핵심이다. 그리고 그 대상이 개인과 가족과 지역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네요. 거기서 마무리로 그 얘기를 하나 더 하고 가면 우리나라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나라도 사회 서비스 강국이에요. 지금 현재. 유아 뿜뿜. 사회 서비스 강국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빈곤에 대해서 사회 보장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 서비스 전략을 이제 활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그 자료나 이런 거기 데이터베이스를 보면 사회 서비스가 몇백 개가 돼요. 근데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사례 관리나 이런 속에서
기존의 그런 사회 서비스들을 우리가 얼마만큼 네. 우리가 체계화시키고 음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느냐, 그리고 예. 연결시켜 주고 있느냐, 요것이 이제 이런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그러게요. 마치도록 그러니까 이 거미줄이 얼마나 많은가 보다 중요한 건 그 많은 것들이 얼마나 촘촘하게 연결되고 든든하게 있는가. 건강하게 연결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그렇죠. 네. 벌써 촘촘해진 느낌이 들고 대한민국 그래도 사회 서비스의 강국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뵙지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